두 사람을 태운 헬기 택시는 곧장 불사 판매회사 빌딩을 향해 날아갔다. 파렐은 브레인을 데리고 접수부로 갔다. 브레인은 신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지문을 찍고 수렵인 면허증을 내보여주었다. 접수부 개원은 그것을 받아 컴퓨터에 넣어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입실 허가증을 건네주었다. 다음으로 파렐은 브레인을 테스트실로 데리고 갔다. 테스트실에서는 젊은 기술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다. 각종 펜이 여러 장의 그래프 위를 끽끽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기술자들은 그것을 들여다보며 브레인에게는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로 말을 주고받았다. 브레인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중에 점점 불안해졌다. 여보시오. 수술이 잘 되지 않는 수도 있어. 하고 한 기술자에게 물어봤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사람 따라 각각 다르니까요. 그 기술자가 그렇게 대답했다. 브레인은 그 말에 그만 충격을 받았다. 여보시오. 불사 판매 회사의 선전으론 수술은 언제나 모두 성공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소. 아, 그건 광고죠. 또 다른 기술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한다. 그런 무책임한. 생처치는 아주 어렵고도 미묘한 수술이기 때문에 열이면 열 모두가 잘 된다고만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 수술의 성패 여부를 수술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소. 대개의 경우엔 알 수 있죠. 말하자면 K3 인자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선 안심해도 좋죠. 그러면 그 K3 인자라는 것은 또 뭔가요? 그걸 알면 고생하질 않게요? 기술자는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브레인의 겁먹은 듯한 얼굴을 보자 그렇지만 K3 인자란 게 그리 흔한 게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딴 기술자에게 눈짓을 했다. 다른 두세 명의 기술자가 그를 둘러싸고 금세 그의 팔에 주사 바늘을 깊이 꽂았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이요? 라고 물어보는 사이에도 심한 어지러움이 브레인을 습격해왔다. 그가 비틀거리자 기술자들은 그를 붙잡아 흰 수술대 위에 들어올렸다. 의식을 다시 찾았을 때 브레인은 감촉이 좋은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좋은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간호사가 그에게 향기로운 음료 같은 잔을 건네주었다. 그것을 받아 마시자 곧 머리가 개운해졌다. 옆에 파렐이 서 있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괜찮소. 좋으실 겁니다. 만사가 다 잘 되었으니까요. 사실이요. 정말입니다. 브레인 씨, 이젠 당신도 생하시게 됐습니다. 파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젠 틀림없이 생하는 겁니까? 언제 죽든 또한 어떻게 죽든 간에 틀림없이 내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물론이죠. 어떤 원인으로 죽었든 또 지금 이 순간에 죽든지 당신의 혼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쁘시죠? 글쎄, 아직은 알 수 없군요. 브레인은 정직하게 말을 했다. 사실 아직은 무엇이 무엇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그 기쁨이 실감나게 느껴진 것은 그때부터 약 30분쯤 지나서 아파트로 되돌아왔을 때다. 나는 영원히 살게 된 것이다. 이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돌연 굉장한 기쁨이 브레인을 에워쌌다.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대로 밖으로 나가 달려오는 트럭 바퀴 밑으로 뛰어들어도 좋고 광검사가 되어 광선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대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비로소 처음으로 인간이 지금까지 얼마나 죽음의 그림자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숨어서 사람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의 겁을 먹고 항상 그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 무거운 짐이 지금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것이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 자유스러움, 이 얼마나 경쾌하고 멋진 기분이란 말이냐. 그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방 안에 들어서서 문을 닫는 순간 화상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브레인입니다. 브레인, 그 목소리는 말이었다. 지금까지 어딜 가셨죠? 점심때부터 계속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마리의 목소리는 몹시 다급하게 들렸다. 외출했었지. 마리는 지금 어디 있지? 렉스 동력회사예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계속해서 말했다. 렉스 동력회사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레인, 큰일 났어요. 뭘 그렇게 다급하게 굴지? 이 세상에 그렇게 큰 일이 있을 턱이 없지. 브레이는 여전히 내세 보험에 든 기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들떠 있었다. 오늘 당신한테 불사 판매 회사의 세일즈맨이 찾아갈 거예요. 그 세일즈맨이 당신에게 찾아가 무료 서비스의 내세보험에 당첨됐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승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브레인 씨? 어째서지? 엉터린가? 아니요. 그 세일즈맨은 물론 진짜죠. 내세보험도 진짜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승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통 알 수 없군. 설명은 나중에 하고. 하여튼 세일즈맨이 찾아와도 거절하셔야 해요. 브레인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미 늦었어. 벌써 받아본 걸. 뭐라고요? 마리는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다. 아까 두세 시간 전에 그 세일즈맨이 왔다 갔지. 좋은 얘기에 보험에 들어버렸어요. 왜 안 된단 말이지? 수술을 받았어요? 마리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받았지. 지금 막 그 회사에서 돌아온 길이야. 아, 브레인, 어쩌면 좋아. 마리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게, 왜? 어째서 안 된단 말이지? 브레인도 초조해서 물었다. 세일즈맨은 메인파벤저 섬유회사에서 보낸 선물이라고 하던데. 그 회사는 렉스 동력회사의 자매회사란 말이에요. 브레인. 그러니까 표면으론 메인파벤저 섬유회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보내준 것은 렉스 동력회사인 거죠. 브레인, 이건 렉스 동력회사의 음모란 말이에요.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음모로 어떤? 몰라서 물어요? 내세보험에 들면 자동적으로 자살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브레인. 자살법이라고. 그렇지만 난 내세 보험에 들었다고. 그렇게 쉽사리 자살 따윈 하지 않을 걸. 그런 게 아니에요. 자살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렉스 동력회사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더구나 법에 저촉됨 없이 당신을 죽일 수 있게 된다는데 아, 그건 대체 무슨 소리야? 그건 당신의 생명은 당신 것이지만 당신의 육체는 렉스 동력회사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내세보험에 든 이상 이제는 아무 때나 당신의 육체를 죽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자살한 것으로 되고 그러나 브레인에게는 아직 잘 납득이 가지 않았다. 어째서지? 말이 왜 렉스 동력회사가 날 죽이려고 하지?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일이 있죠. 렉스 동력회사가 당신을 과거의 세계에서 제멋대로 데려온 죄로 법원에 고소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레리 사장이 당신에게 자살을 권한 일이 있었죠. 하여튼 당신이 없어지게 되면 법원도 고소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간신히 그간의 사정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랬었군. 이제야 알겠어. 마리가 전부터 뉴욕에서 멀리 떠나버리라고 하던 것도 그 때문이었군. 그래요? 회사가 당신을 없앨 방법을 이것저것 연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피하도록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선 당신은 갑자기 거기서 전화가 끊어졌다. 상이 깜빡 사라졌다. 브레인은 초조해져서 다이얼을 계속 돌려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선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 버렸다. 지금까지 계속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있었던 그 우쭐대던 기분.
그 미칠 듯한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아직 죽고 싶진 않다. 그는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영원한 생명도 좋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다. 아직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다. 죽는 건 싫다. 그는 재빨리 돈이며 그 밖에 필요한 물건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만약에 렉스 동력회사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아파트에 있다는 것은 마치 그물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렉스 동력회사에서는 이미 그가 이 음모를 눈치챈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리하고의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다. 그는 슬며시 문을 열고 복도를 둘러보았다. 복도에는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황급히 복도로 빠져나가서 달리기 시작했다. 모퉁이를 막 돌려고 하는 순간 그곳에 불길한 사내가 우뚝 서 있었다. 아차! 프레이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조금 늦었다. 사내는 커다란 핸드미사일을 브레인의 배에 겨냥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보낸 사냥꾼이다. 이젠 틀렸다. 각오를 했을 때 그 사내가 놀란 듯이 소리를 질다. 난 또 누구라고? 토마스 브레인이 아닌가? 그렇다면 자네가 이번 일의 목표물이었단 말인가? 내가 자네를 죽이게 될 줄은 미처 몰랐네. 하지만 일은 일이니까. 세미는 그의 가슴을 겨누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자네가? 렉스 동력회사가 인류 사냥꾼을 고용하고 싶었던 게지. 그래서 내가 뽑힌 걸세. 자, 걱정 말게. 한 방으로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잠깐만. 아직 난 죽고 싶지 않아. 프레이는 손을 들어 내저으며 말을 했다. 야, 자네답지 않군. 자살을 지원해놓고 이제 와서 겁을 내다니. 아닐세. 난 자살 같은 걸 지원한 일이 없어. 아직 죽고 싶지 않단 말일세. 알 수 없군. 자넨 내세 보험에 들었잖았나? 속았어. 사기에 걸렸단 말일세. 난 살고 싶어. 샘이 제발 날 살려주게. 세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프레인을 겨누고 있던 핸드미사일을 아래로 내렸다. 옛날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목표물을 동정하게 되다니. 세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좋아, 브레인. 도망쳐라. 사냥의 목표물은 달리고 있는 걸 겨냥하는 게 훨씬 재미있지.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될수록 빨리 도망가게. 앞으로 다시 만나면 그땐 용서 없다. 고맙네, 샘이. 프레인이 복도를 달려나가려고 하자 다시 세미가 불러 세웠다. 잠깐만, 브레인. 자네가 알고 있는 사냥꾼 전부가 지금은 자네의 적일세. 뿐만 아니라 교통로에는 모두 많이 쳐졌네. 발견만 되면 죽일 걸세. 고맙네. 프레이는 계단을 뛰어내리며 외쳤다. 큰 길로 나갔으나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물어물할 시간은 없었다. 어두워질 때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있다. 그때까지 어디엔가 숨어 있지 않으면 틀림없이 죽게 된다. 프레이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자 지저분한 빈민굴 쪽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빈민굴은 낡아빠진 아파트며 지저분한 술집이며 이상야, 으탄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프레이는 그런 거리를 여러 사람 사이에 섞여서 걸어갔다. 어떻게 해서든 한시바비 뉴욕을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냥꾼들에게 들켜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겠지. 그렇지만 대체 어떻게 해야 도망칠 수 있단 말이냐. 교통로에는 모조리망이 둘러쳐져 있다고 세미가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이다. 무기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물론 사냥의 목표물이 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만일에 그가 사냥꾼 중 한 사람이라도 부상을 입히거나 죽이거나 하게 되면 경찰관은 그의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골똘히 생각하면서 걸어가다가 문득 발을 멈추니 바로 눈앞에 총포상이 있었다. 그 진열장에는 반짝반짝하게 닦은 광선총이며 핸드미사, 일이며 나이프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프레이는 알려들듯이 가게 속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십시오. 무얼 드릴까요? 점원이 카운터 저편에서 물었다. 총을 좀 봅시다. 하고 브레인이 말했다. 어떤 총 말입니까? 그렇군. 광선총이 좋겠지. 점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케이스 안에서 소형 광선총을 꺼내 브레인에게 주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값도 싸지만 소형이라서 가볍고 그러면서도 위력은 충분하답니다. 금성의 공용 수료병으로도 사용되는 총입니다. 브레인이 손에 받아 보았다. 묵직한 게 믿음직했다. 점원은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다. 500m쯤 떨어졌어도 틀림없이 목표물에 명중합니다. 그 노출 조절 다이얼로 광선을 부채살처럼 넓힐 수도 있고 바늘 끝처럼 뾰족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답니다. 좋아. 그럼 이걸로 하죠. 브레인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그러나 점원은 총을 손에 들고 또다시 설명을 늘어놓았다. 이 단추로 광선을 연속적으로 또한 한 발 한 발씩으로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4시간용입니다. 충전기는 어느 총포점에서나 간단히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정했어요. 얼마입니까? 75달러입니다. 브레인은 돈을 건네주고 총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점원은 총을 든 채로 말했다. 그 전에 수력 가증을 보여주십시오. 브레인은 수렵 증명서를 점원에게 내보였다. 빨리 주게. 바쁘니까. 그는 또 손을 내밀었으나 점원은 총을 든 채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카운터 안에 있는 사진을 잠깐 들여다본 후 그의 이름과 증명서의 이름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에게는 팔 수 없습니다. 어째서요? 증명서를 받지 않소. 여보세요. 하지만 당신은 사냥의 목표물이 아니요. 목표물이 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테지요. 30분 전에 당신의 이름과 사진이 전 뉴욕에 배포됐어요. 브레인은 점원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그때는 벌써 점원의 손이 광선총을 꽉 잡고 총구를 이쪽을 겨누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라. 점원은 또 한 손으로 재빨리 카운터의 뒤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2, 3분만 있으면 곧 사냥꾼들이 올 거요. 브레인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점원의 얼굴에 던져 상대방이 멈칫하고 주춤거리는 사이에 가게 밖으로 뛰쳐나와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미 밖은 황혼이 깔려 있었다. 그렇지만 점원의 연락으로 이 주위 일대에는 벌써 사냥꾼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었다. 달리면서 브레인은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됐다. 그러나 잘못 들은 게지 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을 비집으며 자꾸만 도망쳤다. 그러자 모퉁이에서 한 사내가 유유히 나타났다. 셋이 우수다. 그는 엷은 웃음을 띄우며 광선총을 빼들었다. 브레인은 황급히 큰 거리를 옆으로 빠져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거리를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도중에서 멈칫 서버렸다. 뒷골목을 빠져나가는 곳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등 뒤에서 빛을 받고 있어서 사람의 모습은 어둡게 되어버려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한 손은 허리에 대고 또 한 손은 팔을 내밀고 있었다. 그 손에는 광선총이 들려 있었다. 브레인은 뒤를 돌아다 보았다. 뒷골목 입구에는 셋이 우수가 버티고 서 있었다. 이젠 도관에 든 쥐다. 앞에 사냥꾼이 광선총에 방아쇠를 당겼다. 굉장한 광선이 어둠을 뚫고 브레인의 겉옷 소매를 태웠다. 브레인은 그때 약간 문이 열려있는 집을 발견하자 그리로 뛰어갔다. 그렇지만 브레인이 달려가자 문은 덜컹하고 닫혀버리고 말았다. 또 번쩍하더니 브레인의 등에 새카만 구멍을 뚫었다. 세시우스가 천천히
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프레이는 세시우스 쪽으로 달려갔다. 비켜라. 세시우스, 내가 한다. 오케이, 부탁한다. 핸드릭. 세시우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는 총에서 나온 죽음의 광선이 닿지 않도록 벽에 바싹 달라붙었다. 핸드릭이라는 남자가 또 광선총을 쏘았다. 프레이는 넙죽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도망치자 그 뒤를 광선총에 끈질기게 따라왔다. 포도의 콘크리트 위에 불탄 자국이 생기고 물이 고인 곳에서는 쏴하고 소리를 내며 물이 증발했다. 그러니 광선에 잡히는 것은 이미 시간 문제다. 마침내 나는 이런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가. 프레이는 포도 위를 뒹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지하철의 새 창살이며 맨홀의 뚜껑이 딱딱하게 몸에 부딪혀 아팠다. 광선이 범위를 좁혀왔다. 순간 발밑에 있던 지하철의 새 창살이 덜컹하고 밑으로 빠지며 그의 몸은 새 창살과 함께 거꾸로 박혔다. 털썩 하고 굉장한 힘으로 땅 위에 떨어졌다. 어깨가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에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나 위에서 보이지 않을 곳까지 몸을 질질 끌고 갔다. 간신히 몸을 감추었을까 하는 순간 위에서 광선이 쏟아져 들어와 굉장한 기세로 콘크리트 위에 불꽃이 튀었다. 1초만 늦었어도 틀림없이 죽었으리라. 살았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발에서 힘이 쭉 빠지고 그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리고 곧 의식이 멀어져 갔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없어져 가면서 그는 생각했다. 역시 할 수 없었다. 이젠 그들이 내려와 나를 죽일 테지. 그리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정신을 되찾을 때 프레이는 내세라는 것은 여태껏 상상한 것만큼 기분 좋은 것은 아니군 하고 생각했다. 어두컴컴하고 흙탕과 기름 냄새가 났다. 머리는 쾅쾅 울려서 아프고 등이며 허리며 어깨 등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건 이상하군. 죽어서 혼백만 남았을 텐데 이렇게 여기저기 아파서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며 눈이 떠졌다. 살아있는 것이다. 아직 내세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좀 어떤가? 가까이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프레이는 어둠을 향해 소리 질렀다. 나 스미스 일세. 자네. 또 나를 구해줬네 그려. 프레이는 욱신거리는 머리를 감싸며 일어났다. 아주 아슬아슬했지. 하며 좀비는 대답했다. 자네가 목표물이라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왔다네. 우리 좀비 일행이 열심히 자네 이름을 불렀는데 자네는 듣지 못하더군. 그랬나? 그럼 아까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네 그려. 그때 돌아봐주기만 했더라면 곧바로 여기에 데리고 올 수 있었지. 그렇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에 뒤를 밟아왔네. 어떻게 해서든 자네를 구출하려고 여러 번 지하철의 쇠창살로 가 맨홀 뚜껑을 열었지만 모두 헛수고였네. 그럼 그 맨홀 뚜껑이며 쇠창살은 저절로 벗겨진 게 아니었나? 물론이지. 우리들이 벗겼다네. 너무 지나치게 난폭한 방법이라서 미안했네만 그런 방법밖엔 없었으니까. 고맙네. 프레이는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지만 스미스는 그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정신을 잃은 자네를 큰 길에서 이 뒷골목 쪽으로 옮겨왔네. 여기라면 사냥꾼들도 그리 쉽사리 찾아낼 수는 없을 걸세. 정말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네. 그런 인사는 필요 없네. 나는 자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젠 그 이유를 알았나? 아니, 아직 모르네.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차츰 좀비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지하로 빠져 뉴욕을 탈출시켜주지. 그 다음은 자신이 해내야지. 그럼 빨리 가세. 잠깐만. 지하 세계를 통과하려면 킹의 허가가 필요하네. 지금 그걸 킹에게 허락받고 있는 중일세.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노라니까 얼마 안 돼요. 큰 흑인 남자에게 매달리다시피 해서 이쪽으로 오는 킹의 모습이 보였다. 큰일 날 뻔했네, 브레인. 하고 킹이 말을 걸었다.
킹 영감님, 브레인을 뉴욕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지하 세계를 통과하고 싶은데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스미스가 공손히 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노인은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12명의 좀비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우리들은 이미 사냥꾼하고 얘기가 됐네. 그래서 자네를 30분 이내에 분명히 지상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 자네는 곧 여기를 나가야겠네. 어째서 이번엔 구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브레인은 절망에 떨며 킹에게 물어보았다. 우리들 좀비는 지상세계 사람들의 덕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라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네. 킹은 우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여기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몇십 명이나 되는 사냥꾼이 몰려 들어왔네. 그리고 우리들 좀비를 못 살게 굴어 자네가 여기 있다는 걸 날라냈다네. 30분 이내에 자네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들을 모조리 죽이고라도 찾아내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나로서는 그들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었다네. 그랬습니까? 아니, 너무 패를 끼쳤습니다. 브레인은 힘없이 일어섰다. 그러자 킹은 그의 손을 잡고 아직 체념하는 건 이르네. 나는 자네를 지상의 어느 곳으로 내보내겠다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자네를 서쪽 79번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지하철 출구로 안내해주지. 거기는 아직 지키고 있지 않을 것이니까. 노인은 브레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거기에 자네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 뒤론 그 친구가 도와줄 걸세. 친구? 그게 누굽니까? 이젠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자, 빨리. 킹에게 재촉받은 브레인은 걷기 시작했다. 스미스며 그 밖의 좀비들도 브레인의 뒤를 따랐다. 꼬불꼬불한 지하철에 미로 속을 걸어 가노라니까 머리가 아픈 것도 차츰 나았다. 이윽고 일행은 콘크리트 계단이 있는 곳까지 왔다. 여기가 출구라네. 브레인 무사하기를 빌겠네. 고맙습니다. 킹씨. 고맙네. 스미스. 살아있어 주게. 난 반드시 자네를 만나러 가네. 스미스의 말이었다. 브레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을 다 올라가 밖으로 나가자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79봉가는 강아지 한 마리 얼씬하지 않고 조용했다. 사냥꾼들이 아직 여기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았다. 조금 안심이 되었다. 친구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말이일 거야. 아직 오지 않은 걸까? 하고 생각했을 때 브레인, 하고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했던 것 같은 마리의 음성이 아니고 남자의 목소리다. 브레인은 섬짓 놀랐다. 사냥꾼 중에 한 사람, 세미가 아니면 세시우스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그는 재빨리 지하철 입구로 되돌아오려고 했다. 그러나 그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아차. 함정에 빠졌군. 그는 이를 갈았다. 브레인, 브레인, 날새 나야. 또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브레인은 주위를 살펴봤으나 역시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돌연 그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렸다. 웨이 메릴인가? 당연하지. 메릴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고맙네. 목소리를 낮춰. 사냥꾼들이 가까이 와 있네.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게. 알겠나? 알았어. 브레인은 공중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향해 대답했다. 바로 지금이다. 서쪽으로 빨리. 브레인은 지하철 입구를 떠나 서둘러 큰 거리를 걸어갔다. 2, 3분쯤 걸었을까 할 때 갑자기 메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 그 빌딩 옆에 숨어. 브레인은 재빨리 빌딩 구석에 몸을 숨겼다. 헬기카가 빌딩 옥상을 스칠 듯이 지나갔다. 사냥꾼일세. 라고 메릴이 속삭였다. 자네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은 대운동회를 벌리고 있네. 자네 목에 걸린 상금이 온 거리에 나붙었다네. 자네의 거처만 알려줘도 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니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네. 멜질 정말 고맙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런 말은 안 해도 돼. 난 이제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자네를 구하는 일만 끝나면 바로 내세로 가네. 멜질, 다만 듣고만 있게. 에너지가 다 되어서 많이 말할 수가 없어. 마리가 자네를 미국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준비를 다 끝냈네. 마리에게는 미안하게 됐네.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지만 그 대신 그녀를 도와 지금부터 자네를 어떤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겠네. 자, 그럼 앞으로 가게. 프레이는 빌딩 밑에서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떤 계획인가? 그건 나도 몰라. 잠깐만 그 우체통 뒤에 숨게. 프레이는 재빨리 우체통 뒤로 몸을 숨겼다. 그때 세 사람의 사냥꾼이 무기를 들고 거리 모퉁이로 나타났다. 세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서자 메릴은 프레인에게 가라고 했다. 눈이 잘 보이는군. 아니, 아무거나 다 보인다네. 어서 이 길을 가로질러 가게. 프레이는 전속력으로 대로를 가로질렀다. 그는 그로부터 약 15분 동안 메릴이 말하는 대로 큰 길을 앞으로 갔다 꺾어졌다 또는 옆골목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되돌아가기도 하여 어떤 높은 건물 앞에 도착했다. 이 빌딩 1세 351호실에 가면 마리가 고용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걸세. 브레인 또 만나세. 그럼 어서 가게. 아, 잠깐.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다. 브레인이 차도로 나선 순간 두 사내가 거리 모퉁이를 돌아서며 브레인을 발견했다. 순간 그 중에 한 사내가 브레인을 손가락질했다. 저놈이다. 그래, 저놈이다. 잡아라. 사내들이 브레인을 향해 달려왔다. 브레인은 주먹을 쥐고 앞서오는 사내에게 주먹을 먹였다. 어? 그 사내는 나가 떨어져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또 한 사내를 보니 그쪽은 멜릴이 상대를 하고 있었다. 사내의 귓가에 쓰레기와 당통 뚜껑이 덜그럭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사내는 두 팔을 번쩍 쳐든 채 와와 고함을 지르며 당통 뚜껑을 피하려 하고 있었다. 프레이는 달려가서 사내를 후려갈겼다. 자, 이젠 괜찮을 걸세. 멜릴의 목소리가 몹시 힘이 없었다. 이젠 에너지가 다 되었네. 이 이상은 도울 수 없네. 그럼 잘 해보게, 브레인. 메릴, 잠깐만. 프레인이 외쳤으나 이미 대답이 없었다. 어물어물할 수는 없었다. 프레인은 달려서 그 빌딩으로 들어가 3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351호실 문 앞으로 가서 똑똑똑 가만히 두들겼다. 들어오십시오. 나는 대답이 들렸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모두 커튼을 내려서 어두컴컴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 내 놈들은. 두 사람의 얼굴을 보자 브레인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브레인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저 육체 매매자인 요쿠와 이식 기술자인 자그마한 사내다. 그 작은 사내가 야,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엷은 미소를 띠며 인사를 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내들은 처음부터 한패였단 말인가? 브레인은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데도 요쿠나 이식 기술자나 모두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았다. 기다렸네. 무사히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었네. 요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브레인은 문에 몸을 기댄 채 두 사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 두 사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통할 수가 없었다. 자, 이리로 와서 앉게나. 요쿠가 권했다. 옛날 일은 깨끗이 잊어주시지. 작은 사내가 여전히 웃음을 띤 얼굴로 말한다. 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내 놈들은 날 속이고 또 날 죽이려고 했다. 그건 일이었으니까 할 수 없었지. 요쿠도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심해도 되네. 이번엔 우리들은 당신 편이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난 일에 있어서만은 정직한 놈으로 통하고 있다네, 브레인. 그러니까 마리가 우리들을 고용했지. 마리가 내 놈들을 고용했다고? 무엇 때문에? 브레인은 어이가 없었다. 작은 사내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입을 열었다. 물론 당신을 미국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죠. 브레인 씨 하여튼 여기와 앉아서 그것을 의논하십시다. 브레인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별 수 없이 의자에 가 잤다. 요크가 탁자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탁자 위에는 샌드위와 포도주가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브레인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 갑자기 배가 고팠다. 그는 샌드위치를 덥석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다. 먹으면서 듣게. 요크가 담배를 피워물며 말했다. 사실은 난 이 일에 별로 흥미가 없었네. 그건 임금이 싸서가 아닐세. 마리는 오히려 아주 기분 좋게 비싼 임금을 선뜻 내주었지. 그렇지만 워낙 힘든 일이야. 어쨌든 지금까지 이 뉴욕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인간 사냥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세. 안 그런가? 물론이죠. 거리가 온통 사냥꾼으로 가득 차 있는걸요. 조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쳤다. 렉스 동력 회사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자네를 찾고 있다네. 요크의 말이 계속됐다. 놈들은 자네를 발견하는 즉시 죽여버리라고 사냥꾼들에게 복촉하고 있네. 이런 소란 속에서 자네를 탈출시킨다는 건 제정신이 있는 놈이 할 짓은 못 되지. 그런데 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해보고 싶은 난 처한 병이 있단 말야. 정말 난처한 병이지. 조가 눈썹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그래서 날 어떻게 탈출시킬 셈인가? 아니, 그것보다 어디로 데려다 놓을 계획인가?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 렉스 동력 회사에 발견되지 않을 곳이란 전혀 없다고 해도 좋지. 그렇다면 지구 외의 행성은 어떤가? 가령 화성이나 금성 같은 식민지라면? 그건 더욱 어렵네. 행성 식민지엔 조그만 도시가 두세 개밖에 없어. 말하자면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다 알고 있단 말일세. 그런 곳에 세 사람이 가보게. 금방 소문이 나서 렉스 동력 회사에도 알려지고 말지. 그렇게 되면 그 회사에서 동원한 사냥꾼들이 꼭 죽이러 갈 걸세. 그렇다면 바다 밑은 어떤가? 그것도 생각해봤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해저 농원에 농부가 되어 숨어 산다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렇지만 오랫동안 해저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일세.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은 노이로제가 되거나 돌아버리거나 하는 걸세. 그렇다면 아무데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마리하고 의논했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무척 고민했다네. 그래서 아예 자네를 좀비로 만들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 좀비가 되어 지하 세계에서 살면 렉스 동력 회사도 체념해 버릴 테지 하고 말이야. 농담 말게. 좀비가 될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네. 브레인이 내뱉듯이 말했다. 그럴 테지. 나라도 그렇게 생각할 걸세. 요크도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마르케이사스 군도일세. 마르케이사스 군도. 그건 또 어디 있는 거야? 태평양 한가운데, 즉 타이티섬 가까이 있는 작은 섬들이네. 거긴 어떤 곳인가? 아주 한가롭고 좋은 곳이라는군. 마치 20세기 같은 곳이라나 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렉스 동력 회사가 자네를 체념해 버릴 것이라는 것이지. 어째서? 잘 생각해보게. 렉스 동력 회사가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법원이 무섭기 때문이네.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미국을 탈출해서 이 세상 끝 같은 그런 섬에서 조용히 살아가게 된다면 렉스 동력 회사도 검사의 고발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네를 찾지 않게 될 거다 하는 얘기지. 그것뿐인가? 마르케이사스는 독립국이기 때문에 사냥꾼들을 보낸다는 것도 국가 간의 특별한 협상이 필요하다네. 그런 복잡한 일은 렉스 동력회사에서도 섣불리 하려고 하지 않을 걸세. 틀림없나? 물론 절대라고 장담할 수는 없네. 그러나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걸. 그래, 알았네. 프레이는 요크를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대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탈출시킬 셈인가? 요크와 존은 서로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변장하고 제트 헬리콥터를 빌려서 타고 가는 것은 어떨까? 비행장엔 모조리렉스 동력회사에서 손을 썼을 텐데 그것도 그렇거니와 아무리 완전하게 변장을 한다 해도 아니 외과 수술을 해서 얼굴 모습을 바꿔버려도 안 될 걸세. 사냥꾼들은 인상 발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분도 되기 전에 옷 알아차릴 걸세. 그렇다면 빠져나갈 수가 없자는가? 산채로 빠져나갈 방법이라곤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네. 요크가 천천히 힘을 주어 말했다. 뭐라고? 자네의 몸을 순간 냉동법으로 얼려버린단 말일세. 마치 냉동육을 만들 때처럼. 그렇게 해서 냉동육 상자에 넣어 냉동육 운반선으로 운반한다. 이 방법이라면 절대로 발견되지 않을 걸세. 프레이는 등골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어 몹시 언짢았다. 그러면 그동안 난 의식이 없겠구먼. 요크는 잠시 동안 말없이 브레인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아니, 하고 천천히 대답했다. 브레인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물었다. 의식이 있는 채로 순간 냉동을 할 순 없자는가? 그렇지가 않네. 사실을 말하자면 몸과 마음은 그 이전에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는 걸세. 모르겠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게. 브레인은 초조해서 신경질적으로 고함치듯 말했다. 자, 침착하게 잘 듣게. 가령 냉동한다고 해도 마음을 그냥 두고 운반해 나갈 순 없네. 사냥꾼들은 그런 일도 다 예상하고 있으니 냉동육 운반선은 모조리 검문할 것이 틀림없을 걸세. 그리고 혼발 견기로 금방 자네를 발견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고생은 정말 헛수고에 불과하게 될 것일세.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브레인의 이 물음에 요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조의 담당이야. 조에게 물어보게. 조가 설명을 시작했다. 마음을 이식하죠. 조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했다. 뭐라고? 당신의 마음을 육체에서 육체로 이식을 해서 미국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그런 건 사절하겠네. 브레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간다고. 그런 야비한 행동을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브레인 씨, 그리고 또 이 방법은 그렇게 야비한 것은 아니지요. 다만 잠깐 동안만 딴 사람의 마음속을 빌리는 거죠. 마치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쉬듯이 말입니다. 조는 열심히 설명했다. 그것은 완전한 마음의 이식이 아니라 극히 일시적인 것이지요. 당신의 마음에도 또한 상대편 마음에도 전혀 영향될 것 없고 손해되는 일도 없어요. 브레인 씨, 어서 결심을 하십시오. 아니면 당신은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브레인은 한참 동안 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힘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잘 알았네. 그럼 하라는 대로 하지. 자, 그럼 시작하지. 소매를 걷어올리게. 브레인이 팔을 걷어올리자 요크는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이걸 맞으면 자네는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네. 그 사이에 우리들은 이식기로 자네 마음을 딴 사람 마음에다 이식을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자네 마음을 미국 밖으로 운반하는 걸세. 그 사이에 몸도 냉동되어 두 배로 나가게 되지. 그렇게 해서 안전해지면 몸과 마음을 원상대로 해주겠네. 몇 사람에게나 이식을 하게 되나? 그건 알 수 없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하게 되니까.
사. 이제 시간이 없어. 어서 탈을 내게. 요크의 말에 브레인은 할 수 없이 팔을 내밀었다. 요크가 주사 바늘을 팔에 꽂았다. 순간 머리를 힘껏 한 방 맞은 것 같은 심한 충격을 받고 곧 정신을 잃었다. 마음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브레인은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곧 자기가 토마스 브레인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인물인 에드가 다이에슨과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다이에슨은 농부였다. 몇십 년 동안을 밭갈고 씨를 뿌리는 농사일만 해온 늙은 농부다. 다이에슨의 브레인은 지금 땀투성이가 되어서 자기 집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갈색과 누런색의 강아지가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노인의 어두운 눈으로 보니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챔프냐? 이리 온. 다이에슨의 브레인은 주저앉아서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브레인은 또다시 자기의 마음이 옮겨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순간 그는 19살의 샌드 톰슨의 마음에 옮겨 앉았다. 톰슨의 브레인은 요트 가판 위에 똑바로 드러누워 어렴풋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여름 햇살이 내려쬐어 뜨거웠으나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상쾌했다. 톰슨의 브레인은 가판 위에 엎드려서 역시 지구는 좋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는 일주일 전에 화성에서 지구로 막 돌아온 참이었다. 17살 때부터 2년간 화성에서 지질학의 현장 실습을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구의 대학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화성은 사막뿐이라서 이 멋진 바다도 이 뜨거운 태양도 산들 바람도 모두 없으니. 하지만 연구는 정말 재미있었다. 화성의 데실치스 시의 사람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는 동급생인 마샤와 에디를 생각했다. 아직 저 화성의 붉은 사막에서 모래차를 타고 화성에서 돌이며 바위를 채집하기도 하고 데실치스 시의 도서관이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토론을 하고 있을 테지. 그렇게 생각하면 화성이 아주 그리웠다. 어이, 샌디. 누군가가 불렀다. 그쪽을 바라보니 다가온 요트에서 한 청년이 이쪽을 보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구의 대학에서 알게 된 우주선의 파일럿 지망생인 마이크 트리들이었다. 오늘 밤 제니퍼네 파티에 갈 거지? 마이크가 큰 소리로 호함쳤다. 그럼 바보 말고 넌? 물론이지. 그럼 거기서 만나자. 알았어. 톰슨의 브레인이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파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유쾌해졌다. 제니퍼는 동급생 중에서 제일 미인이었다. 더구나 굉장한 부자였으며 훌륭한 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있었다. 파티에는 그 밖에도 많은 여자애들이 올 것이고 친구들도 모두 올 것이다. 오늘 밤은 즐거울 것 같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핸들을 돌려 해변가로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찰싹 피고트의 브레인은 등에 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검은 뱀 같은 채찍이 등을 힘껏 내리갈긴 것이다. 야, 이놈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 채찍을 든 간수가 욕을 퍼부었다. 피고트의 브레인은 아픔을 참으며 무거운 곡괭이를 쳐들어 땅에다 힘껏 내리꽂았다. 피고트는 죄수였다. 번들번들한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벌판에서 채찍과 총을 가진 간수들의 감시를 받으며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디 두고 보자. 피고트의 브레인은 또다시 곡괭이를 쳐들었다 내렸다 하며 생각했다. 그때 바로 앞에서 삽으로 흙을 퍼내고 있던 어니가 속삭였다. 준비 다 됐어? 그래, 다 됐다. 좋아, 그럼 신호를 하면 해치워. 어니가 낮게 속삭였다. 피고트의 브레인은 흘깃 앞을 보았다. 쇠사슬로 발을 묶인 20명 남짓한 죄수들이 땀을 흘리며 더위 허덕이며 일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잔인하고 무서운 얼굴을 한 간수들이
총과 채찍으로 겁을 주고 있었다. 벌써 이 사흘 동안에 3명의 죄수가 일사병과 피로로 쓰러져 죽었다. 죽은 친구들의 복수를 위해서도 저놈들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탈주한다. 피고티의 브레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어니가 삽을 흙 속에 세웠다. 신호다. 피고트의 브레인은 쳐든 곡괭이로 아까 자기를 때린 간수의 옆구리를 내리쳤다. 으악. 간수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피를 내뿜고 쓰러졌다. 다른 죄수들도 일제히 간수들을 향해 쳐들어갔다. 간수들은 황급히 소총을 겨누었다. 총성이 울렸다. 피고티의 브레인은 가슴에 심한 아픔을 느끼며 이번에 브레인은 공중에 있었다. 그는 라미레즈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다. 라미레즈의 브레인은 지금 텍사스 대평원의 상공을 구식 헬리콥터를 타고 날고 있었다. 구식 헬리콥터는 마치 옛날에 낡은 마차처럼 고장이 잦아서 자칫하면 서기도 하고 또는 뒷걸음을 치곤 하는 것이었다. 이놈의 낡은 헬리콥터 때문에 고생이 막심해. 이번엔 꼭 새 것으로 바꿔야지. 이번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들어오면 맨 먼저 저 멋진 스포츠 헬기를 사야지. 그는 고독이며 속도계를 초조하게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어쨌든 빨리 목적지인 엘파소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마리나의 브레인은 산소 봄배에 스트램프를 잠그고 안경을 끼고 수문 쪽으로 갔다. 마리나냐? 어머니의 음성이었다. 응, 엄마. 잠깐만 수중 산책하고 오겠어요. 마리나의 브레인은 될수록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마리나? 설마 톰 유링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니겠지? 마리나의 브레인은 속으로 놀랐지만 목소리만은 침착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수중 산책만 하고 오겠어요. 그렇다면 괜찮지만 될수록 빨리 올 거라. 아버지가 또 걱정하실라? 알았어요. 마리나의 브레인은 호흡기를 입에 물고 수문의 밸브를 돌렸다. 수문에는 금방 세차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압이 바다와 같게 되자 수문은 자동적으로 열리고 그녀는 힘차게 바다로 헤엄쳐 나갔다. 여기는 하와이 앞바다에 있는 해저농원의 하나로 마리나의 아버지가 경영자였다. 바닷속에는 계곡이며 언덕이며 또 저편의 평원에는 여러 가지의 해중식물과 어류가 마치 꿈나라의 꽃밭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마리나의 브레인은 계곡을 빠져 그 저쪽에 있는 해저 동굴로 향했다. 그곳에는 톰 유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톰은 옆 해저 목장 주인의 아들이다. 톰의 아버지와 마리나의 아버지는 몹시 사이가 나쁘다. 장사 시샘 때문이었다. 그래서 둘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모는 부모, 우리는 우리지. 그리고 우린 일부러 싸울 이유가 없는 것. 만나서 얘기해서 안 될 것이 뭐라. 마리나의 브레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사실 톰과 만나고 있으면 마리나의 브레인은 정말 즐거웠다. 장래 무엇이 되겠느냐, 또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상상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즐거웠으며 또한 바닷속에서 서로 쫓거니 쫓기거니 하며 숨바꼭질을 하거나 고기를 잡는 일이 모두 다 즐거웠다. 어쨌든 둘은 어려서부터 아주 친했다. 해저 동굴이 보인다. 산으로 된 아름다운 동굴은 두 사람이 만나는 비밀 장소였다. 입구 가까이 낯익은 톰의 황금색 수중복이 얼핏 보였다. 그것을 본 순간 마리나의 브레인은 이미 아버지에게 구중을 듣는 것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녀는 발에 힘을 주어 동굴을 향해 속력을 냈다. 엘진의 브레인은 낮잠에서 깨어났다. 거기는 커다란 어선의 갑판이었다. 그는 모포를 뒤집어 쓰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 위에는 남태평양의 태양이 찬란히 빛나고 하늘은 끝없이 맑게 개인 날씨였다. 엘진 씨, 잠이 깨셨습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니 선장의 모자를 쓴 사내가 웃고 있었다. 엘진의 브레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몸을 살펴보았다. 탄탄한 가슴, 넓은 어깨, 짧은 다리, 커다란 손, 어깨에 있는 상처. 이것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육체였다. 돌연 그는 생각해냈다. 그것은 브레인의 육체였다. 그렇다면 마음의 여행이 끝난 것인가? 엘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짜 이름이었다. 마음과 육체가 마침내 하나가 된 것이다. 꽤 오랫동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았습니다. 배가 떠나면서부터 계속 의식을 잃고 계신 것처럼 보이더군요. 아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은 말을 계속했다. 여기는 마르케이사스 군도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뭘요? 곧 도착할 겁니다. 마르케이사스 군도의 수도가 있는 히바섬까지 두세 시간만 있으면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선장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 멀리 수평선 위에 떠 있는 조그만 섬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것 좀 보세요. 저게 히바섬이랍니다. 브레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섬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의 제2의 고향이 될 새로운 세계였다. 브레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22세기에 되살아난 후 처음으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배는 천천히 히바섬의 항구로 들어갔다. 주위의 평화스런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보고 있는 사이에 브레인은 벌써 이곳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했다. 얼마 안 가서 배는 항구 선창에 도착했다. 거리도 생각했던 것처럼 한가롭고 평화스런 기분이 저절로 들게 했다. 브레인은 정말 오랜만에 한가로운 기분을 맛보게 됐다. 자, 그럼 이제부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살며 무엇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걸음을 옮기려고 했다. 그때 붉은 얼굴의 뚱뚱한 사내가 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토마스 엘진 씨입니까? 그렇습니다만, 브레인은 약간 불안을 느끼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뚱뚱한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는 포인트 조선소에 있는 데이비스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말입니까? 브레인은 눈썹을 모으며 되물었다. 그렇고 말고요. 이런 외진 곳에 당신처럼 훌륭한 조선 기사가 와주셨으니 말입니다. 브레인은 간신히 그간의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이것도 아마 요크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요크는 그를 이 섬의 요트 기술자로 추천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섬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데이비스가 약간 근심스러운 듯이 물어왔다. 마음에 들었으면. 이젠 도시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훌륭한 곳이 있었군요. 참 다행입니다. 데이비스는 진심으로 기쁜 듯이 말했다. 2, 3일은 천천히 돌아다니시며 섬 구경이나 하십시오. 자, 이건 댁의 열쇠입니다. 요크는 집까지 다 마련해 두었던 모양이었다. 브레인은 인사를 하고 집까지 가는 길을 물어서 혼자서 그리로 걸어갔다. 집은 섬의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얕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새로 지은 조그맣고 아담한 집이었다. 그가 현관으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은 마리 소은이었다. 마르케이사스 군도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브레인, 기다렸어요. 마리가 외쳤다. 마리. 그럼 이게 모두 마리가 손을 써준 거로군. 고마워. 정말 고맙소. 브레인도 마리의 두 손을 꼭 잡고 마구 흔들며 외쳤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온 것이 아니오. 물론이죠. 그로부터 두 사람의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조선소에서의 일도 재미가 있었다. 브레인은 마침내 훌륭한 요트 기사가 된 것이다. 물론 사치스런 요트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보다는 오히려 수리하는 쪽이 더 많았다. 그래도 그는 만족이었다. 지금까지와 같이 선전이나 자빌이 아니라
좋아하는 요트를 설계하거나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신나게 일을 했다. 그 후 렉스 동력 회사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섬에 온 지 2달 뒤 렉스 동력 회사가 그의 추적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젠 생명의 위험도 벗어난 것이다. 그와 마리는 그날 밤 거리의 레스토랑에서 마음 놓고 식사를 했다. 이젠 아무 걱정도 없게 됐군요. 아, 모두가 당신 덕택이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그러나 그 행복도 그렇게 길지는 못했다. 섬에서 생활하기 시작해서부터 4개월째의 어느 날, 마침내 그 좀비 스미스가 섬에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그날도 역시 포근한 날씨였다. 브레이는 아침을 먹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소로 출근했다. 그날의 일은 암초에 부딪혀서 선체의 밑바닥이 파손된 대형 요트의 수리였다. 그가 수리하기 위해 점검하고 있는 곳으로 데이비스가 왔다. 여보게, 브레인 아까 자네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서 여기라고 가르쳐 줬는데 만나지 못했나? 아니,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할까? 하여튼 묘한 사람이야. 얼굴색이 무척 나쁘고 수염이 잔뜩 돋고, 그런데 그 수염이 어쩐지 가짜 같았고, 그리고 지독한 로션 냄새가 물씬 나더군. 이름은 뭐라고 하던가. 뭐라더라? 스미스라던가? 여보게, 브레인 어디를 가라? 집으로. 나중에 설명하겠네. 브레이는 그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도 브레인의 얼굴을 보자 금방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눈치챘다. 그는 스미스가 찾아온 것을 이야기했다. 틀림없이 그는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마침내 생각해낸 거야. 그래서 약속한 대로 찾아온 거야. 마리는 그 말을 듣자 아무 말도 않고 커다란 가방을 꺼내 짐을 우리기 시작했다. 왜 짐을 싸지? 도망가야죠. 어째서? 그렇게 무서운 좀비가 달라붙으면 이젠 여기서도 즐겁게 살 수가 없잖아요. 당신도 빨리 짐을 꾸려요. 브레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난 안 가. 가기는커녕 그를 만나서 꼭 얘기를 듣고 싶어. 안 돼요. 마리가 격렬한 말투로 외쳤다. 그따위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는 몇 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줄 까닭이 없어요. 브레이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 마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모르는 것을 뭔가 알고 있군. 그러자 마리는 몹시 다급해서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얼굴색은 창백했으며 가늘게 떨고 있었다. 하여튼 나는 그를 만나겠소. 마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할 수 없군요. 그리고 이젠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며 문을 가리켰다. 문 저편 쪽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그 그림자가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브레인이 말하자 문이 열리고 스미스가 들어왔다. 얼굴이 온통 수염으로 덮여 있었지만 스미스가 변장한 것이라는 건 첫눈에 알 수 있었다. 강한 로션, 냄새 속에 약하게 송장 냄새가 혼합되어 있었다. 변장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다네. 스미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간신히 왔네. 그렇다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냈겠군. 스미스가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원래 이름은 제임스 로지일세. 그렇게 말해도 난 알 수 없네. 그럴 테지. 그렇지만 우리는 옛날 서로 만났던 일이 있었지. 150년 전에 20세기에 체사픽트만의 고속도로에서. 브레이는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렇다면 자네가 바로 내가 충돌한 상대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었나? 그렇다네, 브레인. 그래서 자네는 줄곧 내게 달라붙어 다녔군 그래. 하지만 그건 사고였지. 완전한 사고였네. 원망을 할 까닭이 없어. 스미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줬던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런 거야. 누구보다도 아리가 더 잘 알고 있을 걸세. 프레이는 놀라 마리를 뒤돌아다 보았다. 마리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새하얗고 곡석고상 같았다. 그 순간 그는 15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뚜렷하게 기억해냈다. 그때 그의 자동차가 갑자기 중앙 분리선에 발려 들어가듯 끌려갔었다. 그리고 핸들에 아무리 힘을 주어도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프레이는 싸늘하게 마리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자동차를 조정해서 사고를 일으켰었지. 마리, 나를 미래로 끌고 와서 렉스 동력회사의 선정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는 가슴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격심한 분노를 억제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마리는 쇠뭉치에라도 얻어맞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그래. 틀림없어. 렉스 동력 시스템을 움직여서 내 자동차를 중앙 분리선으로 끌어들였지. 그렇지? 그래요? 마리가 아주 가는 목소리로 힘없이 대답했다. 미안해요. 브레인.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죽이고 또 로저도 죽인 범인이로군.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브레인. 우리들은 다만 당신을 20세기에서 22세기로 데리고 올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자동차가 반대쪽에서 달려와 그만 충돌하고 말았어요. 우연이었죠. 마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힘없이 겨우 말했다. 그리고 로저 쪽을 향해 하소연하듯이. 로저 씨. 우연이긴 했지만 당신이 죽은 것은 제 책임입니다. 당신과 토마스는 우연히 죽은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의 생명을 앗아간 렉스 동력 시스템의 힘이 당신의 생명도 함께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드리겠어요. 로저 씨, 제가 당신에게 내세보험을 가입해드리죠. 내세? 그런 건 필요 없소. 갑자기 로저가 고함쳤다. 나는 아직 살고 싶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아.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아직 17살밖에 안 되었던 거야. 그랬었군. 프레이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태산같이 많아.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싶고 여행도 스포츠도 그리고 재미나게 놀고도 싶다. 난 그런 걸 아직 어느 것 하나 시작도 해보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난 육체가 필요한 거야. 이 썩어 빠진 육체가 아니고 훌륭한 육체가 말이야. 즉, 나의 육체 말이군. 프레이는 조용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생명을 몇 번이나 구해줬던 거죠. 잠깐만. 마리가 옆에서 뛰어들었다. 남의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생명을 가로채도 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아요. 물론 나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브레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프레이는 로저의 해골 같은 얼굴을 다시 보았다. 어째선가. 당신은 그 사고가 결국 마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자네는 내가 자네를 죽였다고 생각하나? 그렇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그는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대리의 유령이 너는 살인자다라고 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렇다. 그건 왜?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다시 한번 그 최후의 장면을 잘 생각해 보려고 애썼다. 최후의 순간, 핸들이 자유롭게 됐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핸들만 돌렸으면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마음속에 에이,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면 모두가 깨끗이 끝장이다. 그 편이 훨씬 좋다. 라는 마음이 생겼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자기 스스로 버린 것이다. 그랬었다. 로저가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살인자였던 것이다. 알았네. 자네가 말한 대로네. 브레인이 침통하게 말했다. 안 돼요. 브레인.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억지로 자기 말을 듣게 할 권리가 없어요. 마리가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로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브레인 씨. 내게는 그럴 권리도 힘도 없소. 당신이 생각한 대로 결정하시오. 나는 당신의 결정에 따를 뿐이오.
프레이는 심한 충격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기는 살인자다. 물론 남의 물건을 가로채거나 그 사람이 미워서든가 하는 이유 따위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만 했으니까 역시 엄연한 살인자인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에 그때 렉스 동력 시스템이 내 자동차의 운전을 간섭하지 않았던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테지. 내 책임뿐만은 아니다. 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타일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란 것을 곧 알았다. 그것은 마치 지갑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워서 자기 것으로 했던 것인데 만일에 지갑이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도둑이 아니다라고 하는 역설과 똑같은 것이다. 그는 눈앞에 이미 거의 죽어가고 있는 로저의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필경, 저 육체는 이젠 한 달만 지나면 완전히 썩어서 죽어버리리라. 나머지 한 달을 이러쿵저러쿵해서 대답을 끌면 로저는 죽어버리고 자기는 육체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귓가에서 악마의 소리가 그런 유혹을 해왔다. 사실 그것은 아주 강한 유혹이라서 그도 자칫하면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이 평화롭고 즐거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아직 이 인생에는 미련이 많다. 나도 간신히 살아남은 이 22세기에서의 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다.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치고 저 로저를 이대로 모른다고 해버렸을 때 그 후의 생활이 지금처럼 평화롭고 즐거울 것인가? 그럴 수 없다. 프레이는 크게 고개를 저었다. 매일 로저를 2번씩이나 죽게 한 사실을 후회하고 그 생각에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생활이라면 차라리 살아있을 보람이 없다. 그것보다는 내세로 가는 편이 낫다. 내세가 어떤 곳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지옥 같은 곳인지도 알 수 없다. 어쩌면 불같이 일어나는 노여움으로 해서 무서운 괴로움을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참혹한 세상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하여튼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인 것이다. 그곳에 가면 또다시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것이 동물이 아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갖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언제까지나 달라붙는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일이 못 된다. 이 세상의 삶은 인간의 참생활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생활에 지금 곧 들어갈 때인 것이다. 프레이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 그리고 로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로저, 지금부터 나하고 재생실로 가세. 거기서 나의 육체를 받으면 될 걸세. 로저의 눈이 빛났다. 정말입니까? 정말이고 말고. 프레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마리를 뒤돌아보았다. 들었겠지, 마리. 나는 재생실로 가요. 당신을 남겨놓고 가는 것은 참으로 미안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고 믿겠소. 마리는 눈물이 가득 찬 눈을 깜빡깜빡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잘 있어, 마리. 프레이는 한마디의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로저가 뒤를 따랐다. 히바섬의 재생실은 시청 안에 있었다. 재생실 앞에 다다르자 그는 멈춰 섰다. 로저, 난 이 육체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네. 딱딱하고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사이에 좋아졌어. 소중히 해줘. 물론이죠. 브레인, 당신의 후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잘 활용하겠습니다. 로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육체는 사냥을 좋아하지. 어쩌면 사냥에 나가고 싶어 할지도 몰라. 나도 좋아하시겠죠. 좋지. 그럼 잘 있게. 프레인이 재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로저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곳은 옛날의 사형실처럼 의자가 하나만 놓여 있었다. 자살을 하려면 그 의자에 앉아
오른쪽 팔걸이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육체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죽고 다음 사람에게 인계되는 것이다.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의 일이 텔레비전의 상처럼 눈앞을 스쳐갔다. 이미 후회스러운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스위치를 눌렀다. 가만히 주위가 어두워졌다. 둥둥 뜨는 것 같이 느껴지는 꿈속 같은 세계였다. 짙은 안개 같은 것이 끼어 있었다. 아, 여기가 내세로 가는 중간 세상이로군.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옆에 누군가가 와 있는 것 같았다. 브레인, 저예요. 말이에요. 프레이는 깜짝 놀랐다. 말이 당신도 왔어. 예, 저도 왔어요. 나 혼자선 살아 있어도 재미없는 거려. 같이 가고 싶어요. 브레인. 그럼 같이 가자 말이. 자, 내세를 향해서. 두 사람은 안개 속을 나란히 앞으로 걸어갔다.